옥스퍼드 언어학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가 기적의 문자로 명명했고 MIT 언어학 연구소는 설계의 완성이라 평가했죠. 500년 전 창제된 문자 하나가 21세기 AI 시대에 가장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라틴 문자 2000년 역사, 한자 3000년 전통을 넘어서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단 한 세대 만에 문맹률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설계라 했죠. 하지만 한글은 이미 증명을 끝냈습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고개를 숙였고 디지털 혁명이 그 가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럽 언어학자들이 평가한 한글의 논리성, 그 충격시로.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비교 문자학을 연구하는 언어학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주요 문자 체계를 분석해왔죠.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데바나가리까지. 각 문자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불규칙이 쌓이고 예외가 누적되고 발음과 표기가 따로 놀죠. 그게 정상입니다. 문자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2016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한국 연구자가 발표한 주제가 눈에 들어왔죠.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현대 의문론의 일치성.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족주의적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발표 내용은 달랐습니다. 창제 연도, 창제자, 창제 목적, 설계 원리가 모두 문헌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문자가 그렇게 만들어질 리 없다. 유럽 학계 상식으론 불가능했으니까요.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죠. 그게 문자의 본질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 창제자는 조선 제4대 왕 세종. 목적은 백성이 쉽게 익혀 일상에 편히 쓰게 하려 함. 설계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본을 찾아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삼재사상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늘, 땅, 사람. 점 하나, 획 하나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죠. 저는 다음날 학회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한국 연구자를 찾아 질문을 쏟아냈죠. 이 원리대로라면 새로운 자음 생성도 가능한가요? 예. 쌍기역, 쌍디귿처럼 된소리 표기도 규칙적으로 확장됩니다. 모음 조합은요? 기본 모음 조합으로 이중 모음, 삼중 모음까지 생성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자연 발생한 문자가 아닙니다.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것도 음성학, 의문론, 철학까지 담긴 완성형 시스템이죠. 베를린으로 돌아와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그럴 리 없다. 15세기에 그런 체계적 설계가 가능했을까? 프랑스 소르본 대학 음성학 교수는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동양 문자 연구자들이 과장하는 거다. 실제론 자연 발생 문자일 것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읽었으니까요. 창제 원리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각각의 생성 원리가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죠. 유럽 학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문자 발전 이론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문자는 그림에서 시작해 천천히 추상화된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 수메르 서령 문자, 한자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죠. 수천 년에 걸쳐서요. 그런데 한글은 그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설계되었죠. 이건 언어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온 뒤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한글의 설계 원리를 유럽 음성학 이론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대 음성학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15세기 동양에서 현대 음성학 수준의 발음 기관 분석이 가능했을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언어학과 제임스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죠. 아마도 후대에 끼워 맞춘 해석일 것이다. 실제 창제 과정은 달랐을 거다. 유럽 학계의 통념이었습니다. 15세기엔 아직 해부학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니까요. 발음 기관의 정확한 구조를 알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례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이 소리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이 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저는 현대 음성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대조했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기역, 키읔, 히읗 영국의 의무도음입니다. 혀뿌리와 목구멍을 사용하죠. 니은, 디귿, 티읕은 치경음입니다. 혀끝이 위심몸에 닿습니다. 리음, 비읍, 피읍은 양순음입니다. 두 입술을 사용하죠. 시옷, 지읒, 치읒은 치찰음입니다. 혀와 이 사이에서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이응은 후두음입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현대국제음성기호 분류 체계와 같다. 국제음성기호 IPA는 1888년 국제음성학회가 만든 표준 체계입니다. 19세기 후반에야 완성되었죠. 그런데 한글은 그보다 400년 앞서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자음 체계와 현대 조음 위치 분류의 일치성. 하지만 학술지 편집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15세기 문헌 하나로 이런 주장을 하기엔 근거가 약하다. 독일 언어학회지 편집장은 더 냉소적이었죠. 동양학 연구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다. 민족주의적 해석에 빠지는 건 말이다. 저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각도 이해했죠. 유럽학계는 수백 년간 문자 발전 이론을 축적해왔습니다. 문자는 천천히 진화한다는 게 정설이었죠. 갑자기 완성형으로 등장한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7대학 음울론 연구소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그곳 소장인 마르탱 박사는 세계적인 음소 체계 전문가였습니다. 마르탱 박사는 한 달 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흥미롭다. 하지만 한글 자음이 정말 체계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2017년 봄, 마르탱 박사가 베를린으로 왔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과 현대 한국어 의문 데이터를 준비했죠. 마르탱 박사는 일주일 동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명백한 설계다. 마르탱 박사는 특히 가획 원리에 주목했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발음도 강해지죠.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됩니다. 역시 발음이 강해집니다.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 비읍에 획을 더하면 피읍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음성학적 강도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한 체계다. 마르탱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쌍자음도 마찬가지였죠. 기역을 두 개 겹치면 쌍기역입니다. 된소리를 표현하죠. 디귿을 겹치면 쌍디귿, 비읍을 겹치면 쌍비읍입니다. 규칙적이다. 너무 규칙적이다. 마르탱 박사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학계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독일 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저는 발표 기회를 얻었죠. 제목은 훈민정음, 설계된 음소 문자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발표장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갑더군요.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15세기에 해부학 지식 없이 어떻게 발음 기관을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엔 해부학적 설명이 아니라 관찰 기반 설명이 있습니다. 발음할 때 느껴지는 신체 부위를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죠. 그렇다면 왜 유럽에선 같은 방식의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자 창제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기존 문자를 개량했고 한글은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 사람, 세종이 이 모든 걸 설계했다는 주장은 과장 아닙니까?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협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설계 책임은 세종에게 있었죠. 발표는 끝났습니다. 박수는 형식적이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유럽 학계를 설득하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AI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언어학계를 흔들었죠.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한글의 효율성 분석. 논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은 AI가 학습하기 가장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즉시 논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글 음성인식 정확도는 97.8%였습니다. 영어는 94.2%, 프랑스어는 92.6%, 독일어는 91.8%였죠. 왜일까요? 논문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표기의 일치도가 높고 음소 단위 분해가 명확하다. AI는 규칙을 학습합니다. 예외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죠. 한글은 바로 그런 문자였습니다. 영어는 달랐습니다. 같은 철자도 단어마다 발음이 다르죠. 레드는 리드로도, 레드로도 읽힙니다. 아우는 단어에 따라 오, 아프, 오프, 우 등 6가지 발음이 나옵니다. 프랑스어는 더 복잡합니다. 묵음 규칙이 수십가지죠.
미약스는 보로 읽히지만 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독일어도 예외가 많습니다. 합성어 발음 규칙이 복잡하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가는 항상 가입니다. 나는 항상 나죠. 받침 고은 항상 기억 소리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해당 연구소 수석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이 설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주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알고리즘 친화적 문자입니다. 규칙 기반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동부의 유명 기술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문자 입력 시스템 효율성 비교 연구. 연구팀은 세계 주요 문자의 키보드 입력 속도를 측정했죠.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평균 입력 속도는 분당 58.3단어였습니다. 영어는 41.2단어, 중국어는 32.7단어, 일본어는 35.1단어였죠. 왜 한글이 빠를까요? 연구팀은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블록으로 조합합니다. 하는 히읗, 아, 니은을 합친 거죠. 3번의 타이핑으로 한 음절이 완성됩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해는 H, A, N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죠. 하지만 음절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더 복잡합니다. 한자 하나를 입력하려면 병음을 치고 후보군에서 선택해야 하죠. 일본어도 비슷합니다. 히라가나를 치고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입력 즉시 완성됩니다. 연구팀 책임자는 학회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습니다. 500년 전의 말이죠. 저는 이 연구들을 모아 다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환경에서 입증된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었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세미나 초청이 왔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옥스퍼드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중은 100명이 넘었죠. 저는 실리콘밸리와 미국 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짚었죠. 한글이 AI 시대의 효율적인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규칙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글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인 기준 평균 사흘에서 일주일입니다. 읽고 쓰는 기초 단계 기준이죠. 라틴 문자는요? 알파벳 자체는 빠르지만 발음 규칙 학습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한자는요? 기초 한자 천자 습득에 평균 2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옥스퍼드 언어학과 학과장이 손을 들었죠. 그렇다면 한글은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라는 말입니까? 통계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1945년 문맹률 78%에서 1970년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5년 만이죠. 유럽은요? 영국은 문맹 퇴치에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로 평가한 이유입니다. 세종대왕상도 그래서 만들어졌죠. 세미나가 끝난 뒤 여러 교수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글 교육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 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동양의 특이한 문자가 아니었죠. 디지털 시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설계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2020년 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언어학자였죠. 한글로 우리 언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소수민족이 왜 한글을 쓴다는 걸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9년부터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 표기 문자로 채택했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네 언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문자가 없었던 겁니다. 라틴 문자로는 불가능했죠. 찌아찌아어엔 한국어와 비슷한 이중 모음이 많았습니다. 라틴 문자론 표현이 안 됐죠. 하지만 한글은 가능했습니다. 야, 여, 요, 유 같은 이중 모음 체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저는 찌아찌아족 언어학자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한글 교육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어린이들은 평균 사흘이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라틴 문자는요? 시도했지만 발음 표기가 부정확해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는 걸 실증한 사례였으니까요. 같은 시기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케냐 언어학자들이 한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스와힐리어 표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였죠. 스와힐리어는 아랍 문자와 라틴 문자를 혼용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완벽하지 않았죠. 아랍 문자는 모음 표기가 약했고 라틴 문자는 음소 구분이 불명확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를 스와힐리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의문학자들과 협업해 답장을 보냈죠. 가능합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언어 보편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은 유럽 학계에도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죠. 주제는 한글, 보편 문자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미나장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언어학자들이 모였죠. 모두 자기 언어 표기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찌아찌아족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글은 특정 언어 전용 문자가 아닙니다. 음소 체계를 갖춘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성조 언어도 표기 가능합니까? 기본 한글로는 어렵지만 부호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확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자음군이 복잡한 언어는요? 한글의 받침 체계를 응용하면 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 조합은 매우 유연합니다. 교육 기간은요? 찌아찌아족 사례를 보면 아동 기준 평균 일주일입니다. 세미나 후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음성학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어엔 축, 을 같은 음소가 많습니다. 라틴 문자로 표기하려면 치, 스스 같은 복잡한 조합이 필요하죠. 한글이라면 한 글자로 표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치, 쌍지읒 같은 자음이 정확히 그 소리를 담습니다. 폴란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놀랍습니다. 15세기 문자가 21세기 언어학 문제를 해결하다니. 터키 앙카라 대학 언어학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터키어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한글로 표현 가능할까요? 한글 모음 체계는 양성 모음, 음성 모음 구분이 있습니다. 터키어 모음 조화와 유사한 원리죠. 세미나가 끝난 뒤 유럽 언어학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 문자가 아니었죠. 보편 음소 문자 시스템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말 유네스코 산하국제언어학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문자 없는 언어를 위한 한글 적용 가능성 연구. 보고서는 세계 7천여 언어 중 문자가 없는 3천여 언어를 분석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문자 체계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 조합이 자유롭습니다. 둘째, 음소 단위 표기가 명확해 발음 재현이 정확합니다. 셋째, 학습 기간이 짧아 단기간 보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보여줬죠.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한글은 단순한 민족 문자가 아닙니다. 독일 언어학회장이 한 말이었죠. 15세기에 이미 보편 문자의 가능성을 설계해 넣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프랑스 음성학회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세종이 천재였거나 아니면 지편전 학자들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거나 저는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2021년 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거든요. 주제는 한글의 국제표준 문자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엔 한국,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케냐 학자들이 참여했죠. 우리는 6개월간 집중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의 87%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3%도 약간의 기호 추가로 가능했죠. 연구 결과는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글, 21세기 보편 문자의 가능성이었죠. 논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흔들렸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 표기 문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종이 만든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보편 원리를 담은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500년이 지나 비로소 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 언어학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언어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이었죠. 문자 체계화인지 부하 한글의 뇌과학적 분석. 논문의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이 다른 문자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케임브리지로 날아갔습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제임스 박사를 만났죠.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fMRI 뇌 영상 장비로 실시간 뇌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랬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피험자 각 50명씩 총 200명을 모았죠.
그들에게 각자의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읽게 하고 매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한글을 읽을 때는 웨이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균형 있게 활성을 했습니다. 언어 처리의 두 핵심 영역이죠. 하지만 영어는 달랐습니다. 불규칙 철자 때문에 전두엽 피질까지 추가로 활성화됐죠. 뇌가 예외 규칙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쓴 겁니다. 중국어는 더 복잡했습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측두엽과 두정엽까지 광범위하게 활성화됐죠. 뇌 전체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아랍어도 비슷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향성 때문에 공간 인지 영역까지 작동했죠. 제임스 박사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문자입니다. 최소한의 인지 부하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죠. 왜 그럴까요? 음소와 문자의 1:1 대응 때문입니다.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예외가 없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난독증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제임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 부분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추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영어권 난독증 발생률은 10에서 15%였습니다. 프랑스어는 8에서 12%, 독일어는 7에서 10%였죠.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난독증 발생률이 2, 3%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한글은 시각적으로 음소를 구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블록 안에서 명확히 구분되죠. 제임스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영어는 같은 철자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가 리드인지 레드인지 문맥으로 판단해야 하죠. 난독증 환자에겐 치명적입니다. 한글은요? 한글은 보는 순간 발음이 명확합니다. 가는 항상 가입니다. 예외가 없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글이 뇌과학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 논문은 곧바로 국제신경언어학회에 보고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추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도 뒤따랐죠. 2022년 초 하버드 연구팀이 후속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 가소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은 성인 영어 사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기간은 단 2주였죠. 그리고 학습 전후 뇌 영상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뒤 피험자들의 언어 처리 효율성이 평균 23% 향상됐습니다. 단 2주 만에요. 하버드 연구팀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글 학습은 뇌의 언어 처리 능력 자체를 향상시킵니다. 마치 언어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한글, 뇌가 사랑하는 문자. CNN도 보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뇌과학을 알았을까? 한글의 비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럽 학계가 수백 년간 쌓아온 문자 발전 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문자는 천천히 진화한다는 정설. 자연 발생적으로 복잡해진다는 통념. 예외와 불규칙이 쌓이는 게 정상이라는 믿음. 한글은 이 모든 걸 부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설계됐고 규칙적이며 외과학적으로도 최적화돼 있었죠. 2022년 여름,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문자 체계의 재평가였죠.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의 언어학자가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박사였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5세기 동양 문자라는 편견 때문이었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증명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500년 전에 이런 설계가 가능했는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를 띄웠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말소리의 본질을, 인간 뇌가 원하는 문자의 형태를. 그들은 뇌과학 없이도 외과학적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마침내 인정한 순간이었죠. 한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심포지엄이 끝난 뒤 저는 생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파리는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종은 천재였다. 그것도 시대를 500년 앞서간. 그리고 한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혁명은 지금부터였죠. 2022년 가을, 유럽 주요 대학 언어학과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과서 개정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먼저 움직였죠. 비교언어학 개론 교과서 전면 개정 공지가 나왔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확했죠.
한글 사례가 기존 문자 발전 이론과 배치되므로 새로운 챕터를 추가한다. 케임브리지 대학도 뒤따랐습니다. 음성학과 음울론 교과서에 한글 전용 챕터가 신설됐죠. 소르본 대학, 베를린 훔볼트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감회가 남달랐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글은 교과서 각 주에나 간단히 언급되던 문자였습니다. 동양의 특이 사례, 표음 문자의 한 예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한글이 독립 챕터로 때로는 한 장 전체를 할애받게 됐습니다. 특히 독일 언어학회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언어학회 정기총회, 저는 발표자로 나섰죠. 주제는 한글, 문자학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평소 학회와 분위기가 달랐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문자 발전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 문자에서 표의 문자로,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수천 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가르쳤죠.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1443년 설계, 1446년 반포. 단 3년 만에 완성형 표음 문자가 탄생했죠.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가 떴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계 원리입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각각의 생성 논리가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발음 기관 모양, 천지인 철학, 음성학적 강도 표현까지.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뇌과학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죠. 뇌 영상 분석 결과, 한글은 최소 인지 부하로 최대 정보를 처리합니다. 난독증 발생률은 영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온 문자 발전 이론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죠. 틀렸다기보단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 문자만 연구했죠. 설계 문자는 처음입니다. 설계 문자요? 네.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마치 건축물처럼 설계도가 있었죠. 또 다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자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두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자연 발생 문자와 설계 문자로요. 한글만 설계 문자입니까?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다른 설계 문자 사례가 없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언어학회장이 발언했죠. 이건 단순한 교과서 개정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학 전체의 재구성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하나의 사례가 수백 년 쌓인 이론 체계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초,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언어학회 본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한글을 문자 설계의 표준 모델로 지정한다. 성명서는 계속됐습니다. 향후 신생 문자 개발 시 한글의 설계 원리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문자 없는 소수 언어 보존 사업에 한글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제언어학회가 특정 문자를 표준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었죠. 라틴 문자도, 아랍 문자도, 한자도 받지 못한 지위였습니다. 유럽 언론이 들끓었죠. 영국 가디언지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500년 전 한국 문자, 21세기 세계 표준되다. 프랑스 르몽드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세종대왕, 유럽 언어학계가 인정한 천재. 독일 슈피겔도 보도했습니다. 한글, 서양 중심 언어학의 오만을 깨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한글을 몰랐을까? 왜 동양 문자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을까? 2023년 봄, 저는 한국에서 온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탄신 기념 국제학술대회였죠. 주제는 한글, 인류 문자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죠. 한국 학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글을 오해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죠. 민족주의적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동양 학자들의 자화자찬이라 여겼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죠. 뇌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입증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죠. 화면엔 세종대왕 초상화가 떴습니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좋은 문자란 무엇인가를.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며, 발음을 정확히 담는 문자. 그리고 그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유럽 언어학계의 오만이 무너진 순간을, 한글이 세계 문자학의 중심으로 들어선 순간을,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여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특별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한글과 문자 설계론. 담당 교수는 마르탱 박사였죠. 5년 전 저와 함께 한글을 연구했던 그 의물론 학자입니다. 개강 첫날, 강의실은 만원이었습니다. 정원 30명의 대기자가 80명이었죠. 마르탱 박사는 첫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15년간 문자학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주에 한 줄 언급하는 게 전부였죠. 왜일까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동양 문자, 소수 언어 문자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야말로 문자학 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마르탱 박사는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타났죠. 이건 단순한 고문서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설계 매뉴얼입니다. 건축으로 치면 설계도면이고 공학으로 치면 기술 문서입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우리 교과서엔 한글이 거의 없었나요? 마르탱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심 사고가 우리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같은 시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언어학과 커리큘럼이 전면 개편됐죠. 필수 과목에 한글과 음소 문자론이 신설됐습니다. 담당은 제임스 박사였습니다. 뇌과학 연구로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했던 그 학자죠. 제임스 박사는 학과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지 않고 문자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건축을 배우면서 에펠탑을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학과장이 동의했죠. 한글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미넨 대학이 연합해 한글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설계 원리를 유럽 언어에 적용하는 연구였습니다. 컨소시엄 책임자는 저였죠. 2023년 가을,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어 표기를 위한 한글 방식 자모 체계 시안. 독일어엔 umlaut라는 특수 모음이 있습니다. 아, 오, 우에 점을 찍은 형태죠. 우리는 한글의 모음 생성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기본 모음에 획을 더하는 방식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일어 학습자들의 발음 정확도가 평균 34% 향상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가 컸죠. 이 연구는 독일 언어학회지에 실렸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시작됐죠. 2024년 초,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서 열린 유럽 언어학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글 이후의 문자학이었죠. 전 유럽에서 500여 명의 학자가 모였습니다. 개회사를 한 유럽 언어학 회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동양에서, 과거에서, 한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랐죠. 제목은 한글이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문자는 자연적으로만 발생해야 하는가? 왜 불규칙과 예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500년이나 걸려 이 문자의 가치를 알아봤는가?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한글은 답도 줍니다. 문자는 설계될 수 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문자가 더 효율적이다.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처럼 새로운 문자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글이 그 방법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통찰력이 필요하죠. 또 다른 학자가 물었습니다. 유럽 언어들도 한글처럼 표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연구가 진행 중이죠. 결과는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효과가 큽니다. 대회가 끝난 뒤 많은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한글 전문가를 우리 대학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한글 교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하나하나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동양 문자라며 관심조차 두지 않던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배우려 하고,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한국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럽 언어학자를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해 여름, 첫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15개국에서 50명의 언어학자가 참가했죠. 2주간 집중 교육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의문 체계, 교육 방법론까지. 참가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30년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2주 만에 배웠습니다. 영국 학자는 이랬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언어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 교수는 감동했죠. 세종대왕을 직접 만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오만에서 반성으로, 반성에서 존중으로, 그리고 이제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2024년 10월 9일, 한글날.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국제학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주제는 한글과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200여 명의 언어학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학자들뿐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학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선언을 하려 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죠.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임을, 뇌과학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체계임을,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을, 그리고 보편 문자로서의 가능성까지.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화면엔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한글을 사용하거나 연구하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케냐 언어연구소, 유럽 15개 대학, 남미 세계국 언어 보존 프로젝트. 점점이 박힌 표시들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퍼지고 있습니다. 문자 없는 언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했죠. 한글이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완벽한 문자가 가능한가? 우리는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자엔 항상 예외가 있고, 불규칙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은 보여줬습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세종대왕의 어록이 나타났죠.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페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저는 천천히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일을 위해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글의 본질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쉽고 명확하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 세종은 50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좋은 문자란 지배 도구가 아니라 소통 도구라는 것을.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평등의 수단이라는 것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무리했죠. 오늘 저는 유럽 언어학자로서 선언합니다. 한글은 21세기 문자의 기준입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 때 참고해야 할 모델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학자가 배워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봤죠. 세종께선 아셨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500년 뒤 세계를 바꿀 거라는 것을. 동료 프랑스 학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셨을 겁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글, 완성된 미래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AI 시대, 디지털 시대, 다언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논문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2025년 현재,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국제언어학회 공인 문자 설계 표준 모델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집니다. 30여 개 소수 언어가 한글 방식을 적용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AI 음성 인식 시스템의 표준 벤치마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축전을 보냅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럽 언어학자로서 한글을 연구한 지 9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한 가장 완성도 높은 문자 시스템입니다. 설계의 완성, 논리의 구현, 인간의 발현, 세 가지가 모두 담긴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겁니다. 새로운 언어들과 만나고,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세종이 꿈꿨던 세상,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유롭게 쓰며, 정확히 소통하는 세상. 그 세상은 한글과 함께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 동양에서 서양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한글은 지금도 여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행을 목격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